예, 오늘 저희가 보도는 안 해드렸지만, 네팔이 그 강진이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일어났었잖아요. 그리고 어제 또 여진이라고 볼 수 있는 강진이 또 일어났고, 근데 다음 주에 또 일어난다는 그런 그 경고가 나와 있는데, 그래서 오늘 궁금한 것이 특히 네팔 강진은 뭐 5년 전에 예측됐다는 얘기까지 있어서 과연 그 지진은 어디까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인가? 과학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좀 팩트체크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기 기자. 예. 네팔 지진 예언이라는 기사 제목까지 떠 있더군요. 오늘 보니까. 예. 예. 그 시작은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5년 전 IT 대지진 때 나온 겁니다. 예, 예. 그때 이제 영국 연구진이요. ITA에서 다음 대규모 지진은 바로 네팔에서 발생할 거다. 그리고 그 규모는 한 8.0 IT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내용으로 AFP가 보도를 했던 겁니다. 예. 실제로 이번 네팔 지진의 규모가 7.9 그리고 어제가 이제 7.3이었으니까요. 어느 정도는 낮은 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어서 2년 전에는요. 프랑스 연구진이 아주 큰 규모의 지진이 조만간 네팔에서 발생할 거다라고 이어서 또 분석을 내놨고요. 예. 이번 지진 직후에는요. BBC가 프랑스 CA 연구소의 로랑 블랭저 박사가 한 달 전 네팔을 찾아가서요. 지진 발생 장소를 정확히 예측했다. 또 전문가들이 일주일 전에 또 네팔에 모여서 회의도 했다라는 보도를 했던 겁니다. 예. 그 전문가들은 상당히 좀 예측을 한 것 같은데, 예. 그죠? 그건 어떻게 안 걸까요? 예, 일단 그 네팔은 남쪽에서부터 올라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도판이요. 인도판이 이렇게 계속 밀고 들어오고 원래 있던 유라시아판하고 충돌을 한 뒤에 이제 밑으로 파고 들어가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예, 예. 그 과정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히말라야 산맥도 형성이 된 거고요. 예. 이게 보통 인도판이 1년에 4cm씩 계속 이렇게 파고드는데 최근에 이 지역의 단층 조사를 해봤더니 수백 년 동안 움직여왔던 게 딱 멈췄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이 이렇게 계속 밀리다가 부러지기 직전 에너지가 최고로 쌓인 상태라는 거죠. 예. 네팔에서 마지막으로 있었던 큰 지진이 1934년이었으니까요.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이제쯤 터질 때가 됐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그게 멈춰서는 순간 힘이 집약되면서 이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건가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러면 주민들이 그 대피할 수 있게 언제 이게 이거 멈춰섰으면 언제 부러진다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그 정확한 시기요. 5년 전에 예측을 했던 프랑스 학자들 또 한 달 전에 찾았다는 프랑스 학자들이 이 정확한 일시까지 과연 알고 있었을까? 예. 국내 전문가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프랑스 학자들이 그걸 한 거는요, 사전에 이미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전쯤에 미팅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연구 결과는 이미 그 전에 나온 거죠. 그 논문에서도 지금 날 거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주기가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주기가 있다라는 걸 보고를 한 거예요. 과거 옵저베이션을 바탕으로 이런 특성이 있다라는 걸 알렸고요. 예. 지금쯤 한번 날 수 있다라는 것이지 뭐 정확하게 날짜를 찝는다든가 하긴 좀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프랑스의 볼랭저 박사 같은 경우는 히말라야 연구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예. 그래서 네팔을 원래 수시로 드나들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그곳에 가 있었다는 게 큰 의미는 없다는 게 이제 또 전문가들의 설명이었습니다. 예. 지진 예측의 경우에는요, 예지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장기, 중기, 단기 예지로 나뉩니다. 예. 장기의 경우에는요, 이렇게 프랑스 연구진이 했던 것처럼 과거 패턴을 바탕으로 수십 년 단위로 예측을 하는 거고요. 또 중기 예지는 현지 조사를 통해서 한 달부터 몇 년 후 어떻게 될 거다 이제 예측을 하는 겁니다. 예. 단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보통 이제 평소에 접하는 일기예보처럼 몇 시간, 며칠 후에 지진이 있을 거다 예측을 하는 건데, 현재 과학기술상으로는 장기, 중기는 가능하지만 단기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예. 근데 한 달 정도만 미리 알려줘도 예.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참 간사해서 한 달 뒤에 정말 그걸 날 걸로 예측을 했다고 해서 다 짐 싸들고 피나는 거 아니야. 이건 또 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잖아요. 또 아닐 경우에 치러야 될 비용이 많기 때문에 그러게요. 힘든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단기 예보만 가능하다면 정말 좋은 그런 시대가 올 것 같긴 합니다. 예. 근데 뭐 흔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네팔 제가 유튜브에서 그 화면을 봤더니 지진이 막 이렇게 나는데 새들이 막 새까맣게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지진이 난 다음에 새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게 새들이 예측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또 어떤 분 얘기 들어보면 미리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고 예. 동물들에 의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인가 하는 문제죠. 그 부분이 이제 일본 대지진 경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죠. 예. 일본 대지진 있기 전에 또 뉴질랜드 대지진 있기 전에 돌고래들이 육지로 올라와서 떼죽음 당하는 이례적인 일이 있었다. 예. 그렇게 이야기 있었고요. 또 그리고 중국 스촨 대지진 때도요. 지금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두꺼비들의 대이동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화제가 됐었습니다. 예. 자, 심지어 그래서 북한에서는요, 2005년에 평양 대성산 중앙동물원에 있는 앵무새와 말우리의 동물 지진 감시 초소를 운영한다고 해서 또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었죠. 예.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지 전문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예. 문제는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새들이 지진 날 때만 날아가는 건지 수시로 날아다니는데 그중에 한 번 지진 난 거랑 겹친 건지 그런 것들이 모두 밝혀져야지 될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과학 지식으로는 그걸 모른다는 거죠. 예. 하긴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기 예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지진을 예측하는 게 예지라고 했으니까 장기 예지 차원에서 IT 대지진 때 다음 장소가 네팔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예. 그러면 다음은 혹시 어디라는 예측이 혹시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학자들이 제기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게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일어난 대규모 지진 발생 지역입니다. 예. 자, 이런 자료와 또 과거 발생했던 장기적인 패턴을 감안할 때 학자들은요. 터키의 이스탄불이나 그리고 조금 전 뉴스에도 나왔지만 또 일본 도쿄가 있는 난카이 해구가 다음 대지진 발생 지역으로 꼽고 있습니다. 예. 난카이 해구 같은 경우에는요. 앞으로 30년 내에 규모 7 이상의 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80% 가까이 된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저기 뭐 하긴 노란 표시가 지금 돼 있는데 저건 뭡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하게 있었던 예. 지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 대규모 지진이라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 찍은 위치에 대해서 예. 조금 혼돈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연구해서 나오기 알겠습니다. 바랍니다. 내일이라도 알려주세요. 예. 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정확한 예측은 오늘 결론은 그러면 적어도 단기 예보는 어렵다 이렇게 내면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기대와 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예측이 잘 맞았다. 외신에서도 나오고 이제 국내 매체에서도 나왔는데 예. 자, 이런 기대와 달리 또 정확한 지진 예측은 불가능하고요. 결국 발생했을 때 빠르게 잘 대처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입니다. 예. 국내에서도 뭐 수도권에만 단층이 대여섯 개가 지나가는데 이게 지진 위험이 있는 건지 아닌지 연구가 미흡하다고 합니다. 예측할 수는 없지만 방심하면 끔찍한 결과를 낳는다는 점, 최근 대지진들이 보여주는 확실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김필규 기자의 팩트체크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는 1부에서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과연 어린이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가 잘 마련돼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여러 문제점이 파악됐습니다. 오대영 기자, 안타까운 사고가 또 일어났죠? 네, 사망 사건은 확인된 것만 5번째입니다. 네. 우선 2000년 8월입니다. 전북 완주, 그리고 2001년 7월 서울, 2005년 6월 경남 진주, 2011년 8월 경남 함양, 그리고 어제입니다. 무더운 시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 6월과 7월엔 광주에서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이 중 한 어린이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했습니다. 사상자가 없었던 사고는 2014년 2건, 2017년 2건, 올해 1건입니다. 주로 1월에서 5월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2001년을 시작으로 이후 모든 정권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반복이 되면 인재라고만은 말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규정을 좀 확인을 했나요? 네, 오늘 많은 언론에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네. 저희는 규정을 봤습니다. 여러 빈틈이 확인됐습니다. 네. 우선 통학 차량에는 운전기사 외에 동승 보호자가 반드시 타야 합니다. 2001년에 규정이 처음 생겼는데 당시에는 구속력이 없었습니다. 2015년에 통학버스의 의무화가 됐고 2017년부터 통학 차량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교육입니다. 운전기사는 주기적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운행을 끝내기 전에 전좌석을 확인하는 것부터 어린이의 행동 유형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동승 보호자는 교육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운전기사도 2년간 3시간만 받으면 됩니다.
충분하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 안에서 아이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호를 해야 하는지 이걸 좀 필수적으로 잘 알아야 하는데 동승 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고 또 운전기사도 2년에 3시간만 교육을 받으면 된다는 건 사실 있으나 마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을 하는 기관도 제각각이라는 문제가 네. 있습니다. 유치원은 교육청 유아교육과, 학교는 교육청 초등교육과, 학원은 교육청 평생교육과, 어린이집은 각 구청입니다. 단속은 경찰이 또 합니다. 일관된 정책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동승보호자가 타지 않아도 되는 시설도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학원, 그리고 체육시설의 의무인데 체육시설 중에서 축구와 농구, 합기도 등 다수 종목이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권투와 레슬링, 태권도, 유도, 검도, 우슈 등은 해당이 또 됩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는 다른 종목도 통학 차량 안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렇게 정부에 권고를 한 상태입니다. 네, 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교육부가 보완책을 좀 내놨죠? 네, 바로 이 보도자료인데요. 자녀가 안전하게 승하차를 했는지 네. 부모에게 문자 메시지로 실시간 알리고 위치 정보도 제공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이미 2012년 3월 정부가 발표했던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당시 보도자료입니다. 2013년까지 IT 기술을 활용해서 등하원 여부 부모에게 SMS를 통해서 알리고 어린이집이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는 발표까지 했지만 결국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직접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좀 내고 있다면서요? 네, 물론 다수의 시설에서 잘 지켜지고 있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줄이자, 없애자라는 취지로 여러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량 맨 뒷좌석에 버튼을 만들어서 이걸 누르지 않으면 시동이 아예 꺼지지 않도록 하자는 제안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스마트 시스템을 추진 중인데 차량 내에 갇힌 어린이가 있다면 원적외선으로 감지해서 경고음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네. 또 차량 안에 CCTV를 설치해서 운전자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자는 내용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사람들 우리 대통령 가깝게 위원 여러분 먼저 박수 한번 좀 보내주시죠. 오늘부터 쓰지 마세요. 공중입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쓰겠습니다.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으면 안 쓰겠습니다. 자, 이제는 사라진 줄 알았던 각하라는 호칭, 요즘 들어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에게 적절하지 않다라는 지적도 있는 반면에 다른 나라에서도 쓰이는데 무슨 문제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오늘 팩트체크에서 과연 그 각하라는 명칭이 적절한 건지 따져볼 텐데요. 결론은 그냥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예. 우리나라에서 언제부터 이런 호칭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 정확하게? 예, 기록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제 보실 이 내용이 바로 6.25 당시, 전쟁 당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원조 대북전단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각하 칭호를 붙인 것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 계속 쓰이다가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아예 대통령에게 반드시 각하 호칭을 붙여야 한다. 뭐 이런 규정도 나왔습니다. 예. 자, 당시 기사를 한번 살펴보면요. 박 대통령이 지방 순시를 했는데 꼬마 아이들이 따라오면서 저기 박정희 지나간다 이랬다고 합니다. 예. 그러자 대통령은 어른에 대한 이 존경심이 많이 떨어졌다 통탄했다고 하는데 예. 그 당시 기사에서는 바로 이게 각하 칭호를 의무화한 배경인가 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후에 노태우, 김영삼 정권 때 이 각하 칭호는 공식적으로는 폐지가 됐는데요. 그래도 예. 계속 통용은 됐고요. 실제로 사라진 것은 김대중 정권 때부터였습니다. 예. 근데 각하라는 말 자체는 기원이 더 오래된 거죠. 근데 그걸 따지다 보면 예. 각하는
글쎄요, 이제 그 틀린 말이라기보다 오히려 더 격을 낮춰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이 조선 최초의 백과사전이라고 볼 수 있는 이수강의 지복유설에 이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예.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은요. 천자는 폐하, 그리고 왕은 전하, 세자는 저하, 대신을 각하라고 부른다. 이렇게 명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자, 보통 우리가 이 왕이 사는 곳을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보시는 것도 이 근정전인 건데요.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하된 입장에서 전 아래에 머리를 숙여서 뵌다, 왕을 뵌다 해서 전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예, 예. 저하, 하파 뭐 이런 것도 그 격에 맞춰서 마찬가지 이야기겠죠. 그런데 조선시대 각하라는 것의 경우에는요. 판서 이하의 고위공직자, 그러니까 장관급 이하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손앵커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한 격을 낮춰서 지금 대통령을 부르게 되는 셈인 건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와 예.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도 직접 들어봤는데 같이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이 각하라는 표현을 거의 안 썼는데 쓰더라도 대체로 이제 이품 이하, 찬서 이하들한테만 쓰던 호칭이에요. 일품만 돼도 하파예요. 그러니까 그 낮춰 부르던 그런 관습인데 그걸 이제 우리 민주국가가 됐으면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였죠.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전하도 있고 하파도 있는데 굳이 대통령 호칭 뒤에 그러면 왜 각하를 따지고 보면 낮춰 부르는 셈이 됐는데 그걸 높임말로 쓰게 되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그거 왜 그랬을까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경우를 참고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일본에서는요 갓카라고 해서요 발음은 비슷하죠. 메이지 시대 일왕이 임명한 고위 관료, 특히 군장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예. 일제 강점기 때 부임한 총독들이 대부분 군 출신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이 총독들도 다 각하라고 불렀던 거죠. 예. 임시정부에서도 각하라는 말은 쓰였고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에 대통령뿐 아니라 부통령, 총리, 장관까지도 각하라고 부르기는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 일본에서도 과연 이 말을 쓰고 있을까? 이 부분을 알아보다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일본 내 주요 요인들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용어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요. 다만 외무성에서는 외국의 요인이나 정부 순회에 대해서는 각하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군부의 강압적인 분위기라는 것을 비꼬거나 비판하는 의투로 해서 각하라는 용어를 쓰는 경우가 발견되곤 합니다. 예. 일본에서도 이게 제국주의 때 쓰던 거다. 예. 요즘은 안 쓴다. 오히려 뭔가 좀 권위주의적인 사람 비꼴 때 이렇게 쓴다. 전혀 다른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초기에 이 말을 없애자는 의견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해방 이후인 1951년에 각하 칭호는 관존 민비적인 단어다. 그래서 앞으로 폐지한다. 이런 공식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전쟁통이어서 그랬는지 그냥 그 이후에 유야무야 됐습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유야무야는 일본식 표현이라고 하던데요. 예. 흐지부지로 바꾸시다 흐지부지, 그래요. 예.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각하라는 호칭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좀 했다면서요? 예, 일단 이완구 후보자 측은요, 그동안 별 문제 없이 계속 써온 단어다, 명칭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희호 여사도요,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상 수상 받았을 때 축하 서신을 보내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각하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고요. 예. 또 노무현 대통령도 부시 대통령 방한 때 각하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또 역대 국회의장들이 해외 정상에게 보냈던 서신을 보면은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하라고 부르는 것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또 해외 정상들을 보통 엑설런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를 번역을 하면은 바로 각하 정도가 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예. 실제로 번역하면 그게 맞습니까? 포털에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포털에서 검색한 결과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각하라고 나오기는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영영사전을 한 번 더 뒤져봤습니다. 봤더니 국가의 특정 고위직에 대한 호칭 정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실제 국가 수반들을 만나는 이 현장에서 번역을 하시는 통역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이렇게 확인을 해봤군요. 예, 들어보죠. 그런 게 무슨 우리나라에 정립되어 있는 무슨 기준이 있으면 모르지만은, 사용하는 사람 마음이죠, 뭐. 물론 이제 각하 그런 건 약간 좀 그런, 너무 좀 권위적인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시대의 이제 발전에 뒤떨어지니까 폐기하고 다른 새로운 대화를 찾아 쓰면 되는 거죠.
총리님도 님자 붙이면 되겠죠. 우리말로 번역할 때. 예.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완구 후보자는 대통령에게 각하라는 말을 계속 쓰는 게 옳겠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 결론을 내리기 전에요. 일단 먼저 화면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예. 대통령 각하께서는 부인을 동반하시고 특히 이번 각하의 80회 탄신을 증축하기 위하여 제11대 전두환 대통령 각하의 취임식이 베풀어진 이날. 예. 예, 이렇게요. 각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앞서 보신 이 화면 같은 내용들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예. 자, 말의 유래 그리고 옳고 그름을 떠나서요. 혹시라도 그 말에 어떤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거나요. 또 그래서 불편해하는 국민이 있다면은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그렇게 부르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맨 처음에 저희들이 짚어드렸던 대로 그것이 뭐 전화합하 이런 말보다 더 격을 낮추는 거라면 굳이 그걸 대통령에게 쓸 이유는 없지 않는가. 오히려 그렇게 들으면 좀 기분 나빠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는군요.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또 하네. 예,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차 뒷유리에 이런 스티커들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아기가 타고 있다 이런 내용의 스티커인데 이게 점점 바뀌어가지고 성깔이는 아기가 타고 있다. 열받으면 후진한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여긴 좀 이런 얘기도 내 새끼는 내가 지킨다 이런 얘기도 들어가 있는데 어찌됐든 어쩌다 이런 걸 붙이게 됐는가, 또 꼭 붙여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효과가 있는가, 이게 좀 궁금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팩트체크에서 김필규 기자와 함께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필규 기자도 아이들이 있는데 예. 어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예. 둘째는 팩트체크와 생일이 같죠? 예, 그렇습니다. 예. 붙이고 다닙니까? 첫째 때는 저도 붙였었는데요. 예. 썩 양보를 받지 못하는 것 같아서 둘째 때는 지금 안 붙이고 있습니다. 아, 별로 소용이 없더라? 예. 예, 그래서 안 붙이고 다니는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복사고 같은 게 났을 때, 뭐 안 일어나야 되지만, 났을 때 아이가 잘 안 보이니까 먼저 구조해달라는 뜻으로 이걸 붙였다는 설도 있는데, 처음에. 예. 예. 많이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또 그리고 인터넷과 SNS를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이제 전해졌는데요. 예. 저희가 오늘 다음 카카오와 함께 이와 관련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을 했습니다. 3시간 동안 14,000여 명이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어우, 그렇게 많이 들어오셨나요? 예. 정교한 설문은 아니었지만 일반적인 인식을 묻는 거였는데 실제로 물어보니까 10명 중 4명은 그런 구조 목적으로 그런 스티커를 붙이는 거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예. 자, 그 배경에는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많이 알려진 게 이 캐나다에서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구조가 다 끝난 뒤에 차가 폐차장으로 옮겨졌다. 그런데 다음 날 뒷좌석 밑에서 사망한 아기가 발견됐더라.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이런 베이비온 보드, 아기가 타고 있다는 표시를 붙이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런 적이 없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가 이렇게 퍼져나갔나요? 이 표지판이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게 1984년 9월인데요. 당시 운전 사이에서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 이 아기가 타고 있습니다라는 표지판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아기가 운전을 하고 있다. 차에는 아무도 없다. 장모님이 트렁크에 타고 있다. 뭐 이런 예. 패러디까지 마구 등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뉴욕타임스가 이 기원에 대해서 취재에 나섰는데 당시 32살의 마이클 러너라는 사업가가 유럽에 비슷한 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베이비 온 보드 표지판을 디자인하게 됐고요. 예.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를 세워서 이거를 판매를 했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년간 무려 300만 개를 팔았다고 하는데요. 한편 이 러너가 교통사고로 아이를 잃은 당사자라는 소문도 그 당시에 있었는데 러너는 미혼이었고요. 또 사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 또 캐나다에 있었다는 사고 이야기도 사실 무근이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예. 했습니다. 사실 무근인 얘기가 많군요. 근데 실제로 이런 거를 붙였을 때 그러면 그런 도움이 그러면 안 되진 않지 않느냐? 예.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잖아요. 예, 저도 이거 실제 구조 현장에서 이런 것에 의존을 하지는 않을까, 또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 싶어서 구조 관계자들에게 물어봤는데요. 직접 예. 한번 들어보시죠. 네, 그런 매뉴얼은 본 기억은 없습니다. 사고 현장의 차량들은 훼손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착형 스티커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떨어져서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고 화재로 인해서 타서 없어질 수도 있고 그런 부분보다 완벽한 검색이 더 중요한 거죠. 예, 그런 거에 의존한 적이 없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오히려 이런 스티커가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한 설문 결과요. 46%의 운전자가 이런 차량 스티커로 인해서 운전에 방해를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을 했고요. 또 전체 접촉 사고의 20분의 1이 차량 스티커로 인한 거라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뒤따라오는 차량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는 그런 것도 있다는 지적이었는데요. 경찰에 문의를 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이제 과도한 수준이 아니라 그러면 스티커 부착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스티커든지 간에 크든 작든 간에 운전자 시야에 사각지대를 만들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차 안에는 뭐든지 붙이지 않는 게 좋다는 전문가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른 운전자의 양보를 좀 유도할 수 있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예, 그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 그 온라인 설문 결과를 보면은요. 이런 차량 스티커를 봤을 때 실제 배려 운전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다와 아니다가 거의 반반으로 갈렸습니다. 아니다는 분들이 생각외로 꽤 많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따져봤는데요. 게다가 또 이 독특한 문구를 조금 전에도 이제 처음에도 봤지만 문구를 부착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재미있다, 개성있다라고 봐준 분들도 많았지만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 혐오감이 든다 등 이 부정적으로 본 사람도 34%나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런 스티커가 실제 양보를 유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근데 사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이렇게 조사한 건 아니니까 이건 조금 더 좀 면밀하게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보면 좀 개성이는 그 개성이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지만 근데 이런 경우에는 꼭 붙여야 된다라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지금 알려져 있었던 게요. 초보 운전자인 경우에는 스티커를 초보 운전자라는 사실을 공지하는 스티커를 꼭 붙여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많이들 그렇게 알고. 그건 잘못 알려진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잘못 알고 있는 가장 이렇게 잘못 알려져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물론요 가로, 세로, 규격까지 몇 센티미터에 몇 센티미터 이렇게 정해서 색깔까지 해서 면허를 딴 뒤에 6개월 동안 이 초보 운전 스티커를 꼭 붙이고 다니게 했었는데요. 이게 불필요한 규제라고 해서 99년 1월에 폐지가 됐습니다. 요즘 보면은 뭐 나 초보니까 가까이 오지 마라. 나는 성격 있는 초보다. 그러니까 초보라고 무시하냐. 뭐 이런 여러 다양한 스티커들이 시중에 판매도 되고가 있는데요. 개성을 표현하려는 게 아니라면은 이런 초보 스티커는 굳이 붙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초보는 또 다른 운전자들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서 나름 또 열받아서 붙인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다른 나라 경우는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에는 좀 엄격한데요. 초보 운전자뿐만이 아니라 고령자, 장애인 운전자의 경우에도 이렇게 각각의 마크가 있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법으로 정해놨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임시면허 소지자라면은 배우는 사람, 그러니까 러너를 뜻하는 L자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뭐 호주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도 다 붙이게 돼 있는데 반면 이런 규정이 아예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설문 진행하면서요. 댓글도 참 많이 달렸는데 자, 이런 스티커를 붙이는 것에 대한 비난, 또 양보를 안 하는 운전자에 대한 불만 수위, 거의 도로 위를 방불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는 스티커를 붙이냐 안 붙이냐가 아니라 운전자들의 여유와 배려라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팩트체크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람들 부동산 다 이거 난 없어. 그럼 나 구독자 평생 못해요? 하세요! 말은 옛날 어르신들이 피가 달면 잘 문다고 그랬거든. 우리 집사람도 유난히 잘 물려요. 같이 자면서도 똑같은 방에 자면서도. 더우니까 모기들이 땀 냄새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많이 물리는 것 같아요. 왜 나만 물리는 걸까?
이런 의문들을 한 번씩 다 가져보셨을 것 같습니다. 왜 모기는 나만 물까? 내가 모기에 잘 물리는 체질인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날이 부쩍 이렇게 더워지면서 요즘 모기도 많아졌는데 이런 모기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오늘 팩트체크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 혹시 본인이 자주 물려서 이런 아이템을 택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저도 조금 전에 나왔던 그 남자분처럼 가족들 덕분인지 가족이 대신 물려서 그런지 저는 잘 안 물리는 편입니다. 예. 근데 이제 모기는 아무래도 전 인류의 관심사여서 그런지요. 취재를 해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말 속설도 많았고 또 이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도 참 많았습니다. 예.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마도 모기가 특별히 선호하는 혈액형이 있느냐 하는 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뭐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얼핏 듣기는 O형이 많이 물린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도요. 그때 연구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예, 그게 10년 전 연구 결과였었는데요. 예. 그때 그래서 그 내용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의 시라이 요시카즈 박사가 각 혈액형별로 저렇게요. 통에 손을 집어넣어 팔을 집어넣어서요. 누구의 팔에 모기가 가장 많이 앉나 이렇게 실험을 해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이제 O형이 제일 많았고 B형, AB형, A형 순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액형에 대한 모기의 선호도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던 거죠. 예. 그 일본 사람들은 확실히 이 혈액형 따지기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게 또 다른 나라로 가면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실험은 굉장히 뭐랄까요? 아날로그적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저기다 놓고 그냥 물려보는 걸로. 보면 거의 한 2배 가까이 O형이 A형보다 더 많이 물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또 다른 나라 연구 결과에서는 이 결과를 썩 믿을 수가 없다.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전문가 이야기로 들어보시죠. 예. 피의 어떤 그 타입일 뿐이지 그게 어떤 뭐 영양분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가 더 많이 뭐 당분을 특히 뭐 모기가 더 좋아한다는 어떤 그런 성분도 없어요. 피속에는. 그래서 아마 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가설은 아니다는 거죠. 예, 이 연구 결과는 이제 미국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CNN에서도 그래서 앞서 이 연구 결과 내용을 다루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너무 적은 샘플로 실험을 했다. 그래서 통계가 부실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예. CNN과 인터뷰를 했던 이 미국 모기통제협회의 조셉 콘룬 고문에게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서 한번 자세히 이야기를 더 들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모기를 끌어들이는 개인적인 어떤 요인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게 혈액형은 아니다. 모기가 굳이 O형 사람의 피를 먹겠다고 한번 꽂았던 침을 다시 뽑지는 않는다.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예. 그렇듯하네요. 모기통제협회라는 게 따로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굉장히 고민이군요. 모기가. 근데 예를 들어서 아까 일본에서 실험했을 때 그 미국 쪽에서 여기에 그 반대한 거는 샘플 수가 적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달랑 4명만 이렇게 손 넣고 물려본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64명 정도를 64명. 놓고 했었는데요. 예. 그건 역시도 어떤 유의미한 해답을 얻기에는 좀 부족하다 그런 평가였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아니라면 예를 들어서 뭐 땀 냄새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떤 겁니까? 예, 앞서 화면에서도 한 초등학생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 모기가 냄새에 민감하다는 거는요, 그간의 연구 결과에서 상당히 설득력이 있게 나타났습니다. 예. 네덜란드의 곤충학자 바트 쿠노로스가요, 모기는 사람의 채취, 특히 발냄새를 좋아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발냄새. 예. 실제로 2011년 아프리카 보건센터에서는요, 모기를 잡아서 이제 죽이기 위한 모기 덫을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게 바로 발냄새향 미끼였습니다. 예. 8종의 화학 물질을 섞어서요, 발냄새를 그대로 잘 재현을 했다고 하는데 그냥 사람이 서 있을 때보다 이 모기 덫에 4배 더 많은 모기를 유혹했다고 합니다. 예. 자, 모기는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이렇게 작은 턱수염을 통해서 냄새를 감지한다는 점도 최근 연구에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예. 아무튼 냄새에 좀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 그죠? 여러모로 보자면. 그럼 예를 들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분들은 그만큼 좀 불리하다라는 것은 맞는 얘기일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그거 맞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꼭 땀에서 나오는 냄새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예. 신진대사가 활발한 사람, 즉 땀이 많이 나는 사람일수록 젖산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예. 또 호흡이 많으면은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되는데 모기가 이 젖산과 이산화탄소 둘 다 아주 잘 감지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막 마친 경우에 특히 모기에 물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예.
색깔 때문에 그렇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럼? 예, 모기가 어떤 색을 좋아하는지 이 연구, 이것도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20세기 초부터 착착 진행이 됐습니다. 그 중 하나가 이제 1947년 미 농무부에서 나온 논문에서는요. 예. 모기가 제일 많이 몰렸던 색이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이고요. 아, 예. 그다음이 파랑, 빨강, 녹색, 노랑 순으로 해서 제일 꺼리는 색이 흰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하지만 이 학계에서는 불과 모기 몇 종을 가지고 한 실험 가지고 전 세계의 모든 모기 성향을 대표하기는 힘들다. 그래서 그저 밝은 옷을 입었다고 모기 물리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여태까지 듣고 보니까 그럼 답이 뭔가 싶기도 한데,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아니라면, 그럼 이렇게 한번 자꾸 내려보죠. 같은 방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이 잤는데 누구만 물린다. 그거는 어떤 차이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체질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이 아니냐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 진행된 게 있는데요. 예. 영국과 미국 공동연구팀이 유전적으로 거의 같은 일란성 쌍둥이 18쌍과 또 서로 다르게 생긴 이란성 쌍둥이 19쌍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예. 같은 환경에서 모기에 물리게 해봤더니 일란성 쌍둥이들은 서로 비슷한 수준으로 물린 반면 이란성 쌍둥이는 20에서 많게는 50%까지 서로 물린 정도가 차이가 났습니다. 아, 그럼 체질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과연 그 어떤 이유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란성 쌍둥이 중에 한 명이 더 많이 물렸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유전자적인 모기의 선호도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결론을 냈던 겁니다. 예. 참, 깊이 들어갈수록 알 수 없는 게 모기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럼 하여간 이렇게 연구들을 열심히 다방면으로 하는 건 모기 퇴치를 위한 건데 예. 그게 잘 안 잡히는 거군요,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그 콘론 박사와 앞서 본 콘론 박사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재미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식이 모기 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앞으로 하게 될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가 어떤 박멸 전략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몇 세기가 지나면은 또 그 틈새를 파고들 뭔가 더 나쁜 것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다. 이런 예. 이야기였습니다. 자, 모기와 일전을 벌이고 있는 박사도 이렇게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아무튼 승부가 날 때까지는 잘 씻고 또 잘 피하는 게 모기 대처의 최선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좀 허무한 것 같은 팩트 체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나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예. 아까 그분 말씀이 또 와닿네요. 모기 다 박멸하면 또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 것이다. 예. 예. 김필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팩트 체크 시간입니다. 시작하면서 두 가지 퀴즈를 내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 11일이니까 빼빼로 데이죠. 이게 얘기할 때마다 특정 과자 상품을 선전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찜찜하긴 합니다. 아무튼 근데 또 다른 날이 있습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리고 두 번째 퀴즈는 보행자 신호등 녹색 등이 깜빡깜빡할 때 건너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일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들인데요. 물론 맞히신다고 해서 제가 상품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김필규 기자가 지금부터 답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무슨 날이죠? 예, 지금 11월 11일이죠. 예. 보시는 것처럼요. 빼빼로 데이이기도 하지만 역시 또 이게 걷는 다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오늘이 보행자의 날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관련돼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불이 깜빡일 때 어떻게 누구의 과실인지 그 얘기 조금 이따 하도록 하고요. 예. 너무 갑자기 또 답을 빨리 말씀하시면 좀 김이 빠지잖아요. 다른 얘기부터 하죠.
자동차하고 보행자 간의 사고가 나면 일단 어떤 경우든지 간에 보행자를 우선으로 놓는다는 건 맞습니까? 예, 그 기본적인 원칙 자체는 그 부분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바로 또 어제 공개가 됐던 한 법원 판결이 있는데요. 예. 이게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것 아니냐라는 의문을 또 자아내게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 지난 1월이었는데요. 편도 4차로의 간선 도로를, 이런 도로를 무단횡단을 하던 어떤 사람이 차에 치여서 숨졌는데 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최근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횡단을 하면은 안 되는 곳이었던 데다가 또 블랙박스 영상을 보니까 속도 규정 같은 것도 잘 지켰었다는 거죠. 예. 앞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제 8월에 있었어서요. 어떤 경우 어떻게 또 보행자의 책임을 판단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 사례별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일단 먼저는요. 자, 이렇게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녹색불이 켜져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이건 뭐 당연히 보행자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거겠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간혹 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자, 이럴 때도 역시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신호등이 아예 없을 때는? 그렇습니다. 예. 자동차에게 모두 운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겁니다. 예. 신호등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를 하여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 이건 그건 알겠는데. 예. 그렇다면 빨간불이 켜져 있다 하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보행자 신호가 빨간불이에요. 예. 그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나면? 그렇다고 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고 해서 다 보호가 되는 거는 아닙니다. 예. 책임이 면해지는 건 아니고요. 자, 지금 보시는 거 이렇게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차량이 들이닥쳐서 혹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구체적인 상황을 더 봐야지 되겠지만 5대5나 6대4 정도로 보행자의 과실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예. 자,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이유는 이렇습니다. 횡단보도상에서 녹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뀌게 되면 비록 횡단보도선이 그어 있다 하더라도 적색 신호에서는 차량이 주행할 수 있는지 차도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보행자 특히나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간혹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이제 녹색불이 깜빡일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 부분인데요. 예, 퀴즈에 대한 답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녹색불이 깜빡이고 있을 때 만약에 이 순간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 운전자 책임이고 전적으로 운전자 책임이고 보행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처럼 깜빡이고 있을 때 무리하게 길을 건너기 시작해서 빨간불로 바뀐 뒤에 혹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요. 예. 이때는 보행자가 20% 과실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그 불이 되게 이제 녹색불이 깜빡깜빡하면 이게 꺼질 때가 다 됐다는 얘기니까 저렇게 뛰어서 건너곤 하잖아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다 건너가기 전에 빨간불이 되면 굉장히 그건 보행자 책임이 돼버린다는 거니까 우선 깜빡깜빡하면 안 건너는 게 상책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고가 워낙에 많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요. 예. 대법원에서는 아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 등화의 전멸 신호의 뜻은 보행자가 횡단을 시작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지 말라는 거고 또 다만 길을 건너고 있던 보행자라면은 빨리 건너와라라는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녹색불 깜빡이는 것 보고 뛰기 시작하면은 절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예. 자, 또 그 밖에 이제 횡단보도 보행과 관련해서 헷갈리기 쉬운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게 지금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횡단보도에서 약간 벗어난 지점. 예. 거기서 자전거는 아니지만 걸어가다가 이렇게 건너다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냐.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의가 많이 들어왔던 건데요. 예. 얼마 전에 이제 팩트체크에서도 짚어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전거는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니라 차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횡단보도를 기본적으로 건너면 안 되는 거고요. 내려서 끌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아무 과실이 없는 거지만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다면은 10에서 15% 정도 책임이 늘어납니다. 예. 자, 횡단보도에서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3m 정도 벗어난 곳으로 건너가다가 사고가 났다. 이게 실제 이런 적이 있었는데 보험사에서는 여기는 횡단보도가 아니니까 이거는 결국 이 사람이 무단횡단한 거다.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법원에서는요, 자, 이 정도 가지고 무단횡단으로 볼 수 없다. 무단횡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운전자 과실이 더 크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예.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길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들. 횡단보도가 아예 없는 곳은 그곳을 건너게 됐을 때 말 그대로 무단횡단이 되는 건데요. 편도 2차로 도로를 건너다가 만약에 사고가 났다면은요, 보행자 책임을 30%로 봅니다. 예. 자, 그런데 폭이 커질수록, 큰 도로일수록
보행자의 과시 비율도 이렇게 5%포인트씩 점점 늘어납니다. 아, 이게 도로폭에 따라서 보행자 책임이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그래서 예. 점점 책임을 많이 묻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넓은 도로에서는 더더욱 정해진 곳으로 횡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런 책임 범위가 뭐 이렇게 몇 퍼센트 이렇게 나오는 게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뭡니까 정해진 건 아니죠. 이 경우엔 정해져 있다는 건 알겠는데. 예, 이런 부분도요. 다 그동안 법원에서 나왔던 판결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정도 된다라고 추산을 하는 겁니다. 예. 또 그리고요, 뭐 보행자가 노약자냐, 그리고 장소가 학교 주변이냐, 뭐 이런 변수에 따라서 또 이 퍼센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 자,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한국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10명 중 4명이 보행자고요. 또 이 수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주 보셨겠지만 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보행자들이 가장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이 차가 알아서 나를 피해주겠지, 멈추겠지라는 거라고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 변화가 중요하겠지만 우선 보행자들이 아주 조금씩만 조심하면은 이런 불명예스러운 수치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예. 사실 우리는 보행자이기도 하고 운전자이기도 한데 왜 꼭 자기 위치에서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필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오늘자 조간신문 일면 머릿 기사들입니다. 최저임금 사실상 만원, 실질 만원 이런 표현들이 재계와 정치권 그리고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급격한 인상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커진다는 취지입니다. 팩트체크에서는 이 금액이 어떻게 나온 건지 또 사실로 볼 수 있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최저임금 실제로 만원 수준이 되는 겁니까? 저희가 3명의 전문가를 취재했는데요. 네. 공통적으로 말하는 건 그렇게 보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저 계산 자체가 자의적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의적인 계산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8,350원이 사실상 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까? 일단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월 노동시간을 좀 봐야 되는데요. 네. 이렇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달을 4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평균 4.35주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면 40시간 곱하기 4.35주. 그래서 월 174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하면 1일. 그러니까 8시간의 유급 휴일이 생깁니다. 네. 이날은 일하지 않아도 노동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시간 곱하기 4.35주, 월 35시간입니다. 따라서 174 더하기 35, 209시간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40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의 한 달 노동시간은 209시간이다라는 거는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을 월급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면 네. 8,350원 곱하기 209시간, 월 174만 5,150원입니다. 이걸 다시 시급으로 바꾸려면 209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8,350원입니다. 또다시 월급으로 환산하려면 209를 곱하기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하든 시급은 8,350원이 나오는데 아까 뭐 만원, 실질적으로 만원이다라는 주장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나오는 건가요? 문제는 월 최저임금을 209로 나눠서 시급을 계산한 게 아니라 네. 174시간으로 나눴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35시간은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는 유급휴일이고 그래서 이날 나가는 주휴수당은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174만 5,150원 나누기 174 그래서 1030원 그러니까 사실상 만원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노동법 학계에 물어봤습니다. 쓰지 않는 방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런 계산법은 부적절하다고 지난 4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은 각각의 법에 의해서 사용자가 준수해야 하는 임금이라는 게 이유였습니다. 다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막는 차원에서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학자와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일부 소상공인들은 이 문제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음 달 행정법원의 판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법원 판단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주휴수당이 한국에만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이야기하면서 없애야 한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일단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 네. 터키, 대만 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요국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일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호의로 준 것은 하지만 아니다라는 게 전문가의 말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죠. 독특한 시스템은 맞는데 우리 사회가 50년 이상 이 시스템을 전제로 해서 임금을 한 거거든요. 주휴수당이 없었다면 다른 식으로 기본급에 들어가거나 했어야 할 임금들이에요. 마치 그 원래는 200만 원밖에 안 줄 건데 법에서 주휴수당을 정해서 250만 원이 됐다. 사용자가 그렇게 할 리가 있나요? 네, 그래서 특히 주휴수당을 다 챙겨받지 못하는 직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만원이다라는 표현은, 주장은 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네, 지금 말한 바로 그 직군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같은 경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전부 다는 아니지만 일부 포함이 될 수가 네.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953년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동권 보장 차원에서 만들었고 이와 별개로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려고 1988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물론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진 것도 사실이고 카드 수수료 문제 등의 보완책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계산법과 주장은 논의의 본질을 흐릴 수 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닌자 볼티지. 제일 작은 손가락으로 이렇게 줘. 도변에서 위험한 물건, 흉기, 보통 자, 어디까지를 정당방위로 볼 수 있느냐, 이건 논란거리입니다. 저희도 이 사건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보도해드렸는데 오늘 검찰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당방위로 보기 힘든 이유라는 자료까지 만들어서 배포를 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에서 이 문제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사실 좀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김필규 기자가 나름 열심히 조사를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자, 일단 사건이 알려졌던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사건 경위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은 법원의 판결문을 위주로 해서요, 담담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먼저 20세의 최모 씨, 술을 마시고 사건 당일 새벽 3시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불이 켜져 있었고요. 서랍을 뒤지고 있던 절도범 55세의 김모 씨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범인은 도망가려고 했는데요. 이제 김모 씨가 달려가서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해 때려서 눕혔습니다. 범인에게 어떤 칼이나 흉기는 없었고요. 이후 쓰러져 있는 범인의 머리를 10분 동안 몇 차례 발로 걷어찼는데 또 주위에 있던 철제 빨래 건조대로 등도 내리쳤고요. 또 본인의 허리띠를 풀어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자, 결국 범인은 응급실로 후송이 됐지만 의식 불명이 됐고 또 5개월이 지났는데도 차도가 없자 지난 8월 법원은 이 방어 행위가 사회 통념을 벗어났다 이러면서 1년 6개월형을 선고한 겁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무단 침입한 도둑 아니냐. 예. 그리고 이제 불이 켜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 칼을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즉 무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과연 과도한 폭행이었느냐 아니냐에 대해서 좀 얘기가 좀 갈리는 것 같은데. 예. 판결에 대해서 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의견도 있고, 그럴만하다라는 의견도 있고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니까요.
검찰이 조금 전 말씀하셨던 대로 오늘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었었냐 하면은 피고인, 그러니까 도둑을 때린 사람이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또 그리고 건조대와 허리띠뿐만이 아니라 거실에 놓여있던 신발도 들어서 때렸다.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폭력을 휘둘렀다는 거죠. 예. 또 이 현장에 절도범의 혈흔이 낭자했다에 따라서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좀 폭행이 과도했다 이렇게 판단을 한 모양이군요. 검찰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근데 법원이 그런 판결을 내렸을 때는 뭔가 좀 법적 근거는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건 뭡니까? 예. 일단 형법을 살펴보면은요. 예. 형법에서는 정당방위 요건에 대해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애매하게 들릴 수도 있겠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상당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이 무엇이냐 보려면은 경찰에서 그동안 판례를 바탕으로 8가지 조건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예. 그 8가지가 바로 이건데요. 보시면은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런 조건이 있고요. 또 상대가 폭력을 멈추면은 나도 멈춰야 된다. 그리고 또 내가 다친 것보다 상대가 더 다치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상대가 때리는 것은 때리는 걸 그치면 이 경우에 이제 쓰러져 있는 상태에서 10분 동안 더 폭행이 있었다라고 해서 아마 이렇게 판결을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이유가 안 된다라고 법원이 본 겁니다. 상대방 피해가 본인보다 심하지 이건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으나 조금 현장에서는 판단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실제 상황에 이렇게 준해서 설명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그래서요 많은 그 변호사들에게 자문을 구해서요 집에 정말로 도둑이 들어왔다라는 상황을 가정해 시나리오별로 한번 결과를 만들어봤습니다. 예. 자, 그 첫 번째가요 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도둑을 격투 끝에 제압을 했는데 도둑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을 경우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게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예. 자, 왜 그러냐? 일단 실제적인 위협이 있었고요. 또 얼마 전까지는 경찰에서 이 3주 이상 상해를 입히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었지만 이게 너무 과하다 해서 최근에 조금 전 말씀드린 그 경찰의 정당방위 요건에서 빠진 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케이스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도둑이 칼을 들고 왔는데 그 칼을 빼앗아서 상해를 입혔다. 이 활자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쌍시옷이 아니라 그냥 호시옷인데. 예, 아무튼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 상황 이런 경우에는 이제 상황을 더 살펴봐야지 되는데요. 일단은 이 경우에는 정당방위라기보다는 과잉방위였다라는 판단을 받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를 하면은요, 칼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제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찌른 거라면은 또 모르겠지만 칼을 빼앗은 상태에서 흥분해서 찌르거나 또 대치 상황에서 찔렀다면은 정당방위를 인정하기 힘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도둑이 또 흉기를 들고 오지는 않았지만 부엌에서 마주쳤을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럴 경우에요, 도둑이 부엌칼을 언제든지 잡을 수 있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때려 눕히고 상해를 입힌 경우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예. 이 경우에는 도둑이 부엌칼에 접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만 이런 경우에만 정당방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사실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예.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이런 걸 다 생각을 하고 대응하기가 참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정당방위의 범위를 좀 더 넓혀놨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해 자신의 얼굴을 먼저 때렸다는 이유로 흑인 소년에게 총을 발사해서 숨지게 한 진머먼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